우리금융지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현 손태승 회장을 단독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지주 회장의 우리은행장 겸직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은행장은 새로 선임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 모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도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보증금 9억 원이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탄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크게 오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특례 할인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 동안 유예하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손태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DLF 사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우리금융지주가 손 회장을 연임시킬 예정이라고요? 네, 우리금융지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손태승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고 통상 임추위가 2달 전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쯤에 임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임추위 측은 조직 안정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조기 선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회장이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경영 능력이 검증됐고 조직관리 역량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췄다는 게 임추위가 밝힌 추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하기로 해서 새로운 은행장은 내년 1월 그룹 임추위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 아직 DLF 사태가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조기에 후보를 추천했는데요. 너무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임추위 측도 이 DLF 고객 배상과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손 회장을 중징계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실제로 손 회장이 연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손 회장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난 뒤 최소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즉, 손 회장이 제재심에서 경징계 수준 이하의 징계를 받고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연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낸 동행지수는 하락했지만 앞으로 전망인 선행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기가 바닥을 찢고 돌아설 거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석 달 만에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반등했어요. 서비스업 경기가 나아진 게 결정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11월 생산 소비 투자 3대 경기 지표가 지난달에 마이너스를 딛고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생산은 지난달보다 0.4%, 소비 3.0%, 설비 투자가 1.1% 상승했는데요. 생산 부분에서는 자동차와 금속 가공 등 광공업 생산이 하락했으나 서비스업이 1.4% 상승하면서 전체 생산이 늘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증가도 눈에 띄는데요. 날씨 영향으로 겨울 의복 등 판매가 크게 증가했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할인 행사와 신차 출시까지 겹치면서 국내 소비 촉진을 이끌었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서는 기계류 투자가 감소했지만 변동폭이 큰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4.6%나 늘면서 전체 투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윤 기자, 이를 두고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나요? 네, 우선 일단은 경기가 더는 하락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회복 속도와 상승폭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는 지난달보다 0.4포인트 상승하면서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건 전세 시장입니다.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고 파는 수요가 막히면서 전세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자 정부가 초고가 전세 집주인의 세금 문제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들어 지난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61% 오르는 동안 전세 가격은 0.64% 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간 매매가 이끌었던 시장의 판도가 전세로 옮겨가고 있다는 건데 특히 보증금의 가격이 비쌀수록 가격 상승폭도 더 컸습니다. 보증금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전세의 경우 지난 한 주에만 1% 넘게 올랐지만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0.0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전세 시장이 과열되면 자금이 많아진 집주인이 추가 갭 투자에 나설 여력이 생기고 정부의 대출 규제도 일부 힘이 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정부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보증금으로 전세를 내준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세를 꼼꼼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미 자료 공유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국세청이 좀 더 새해 들어서 임대소득 과세 신고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관련 시스템에서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현재 벌이고 있던 다주택자 임대소득 검증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내년 6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정부의 단속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제1노총 지위에 올라선 민주노총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건이 된다면 정부 측과 언제라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조건을 내세우긴 했지만 민주노총이 정부와 대화 가능성, 나아가서 현재 불참하고 있는 경사노위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네,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뿐 아니라 의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대화의 틀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노동 현안 대에 새로운 대안을 열어준다면 노정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화를 하겠다는 조건이 있을 텐데 민주노총이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주 52시간 무력화 조치 중단, 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등은 행정조치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내용들이 대화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가운데 한 가지 조치를 취하면 대화의 장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입니다. 네, 금속노조가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쌍용차 해고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기업노조, 쌍용차 사측, 경사노위가 함께 합의한 사항을 지키라고 촉구했는데요. 지난 2009년 정리해고된 인원 46명을 단기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해놓고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사측은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급휴직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연말 연초를 맞아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퇴직을 실시하고 일부 지점을 통폐합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언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줄어드는 건가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200여 명에서 많게는 5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내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다음 달 중으로 특별 퇴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농협은행만 370여 명으로 확정됐을 뿐 나머지 은행들은 정확한 인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 은행 관계자들은 규모는 올해 또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나은행은 상반기 300여 명, 국민은행은 올해 600여 명,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200여 명이 특별 퇴직을 했습니다. 네, 은행 지점도 통폐합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 4개 지점을 통합한 데 이어 내년 2월 추가로 3개 지점을 통합합니다. 내일은 우리은행이 2개 지점, 하나은행이 16개 지점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은행은 다음 달 20일 전국 38개 지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은 6개 지점을, 하나은행은 19개 지점을 이번 달에 통합했습니다.
네, 인원도 줄이고 지점도 없애고 은행들이 너도나도 이 몸집 줄이기에 나선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한데 이유가 뭡니까? 네, 최근 창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거래가 늘고 또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 출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지점을 찾는 고객 수가 줄어들면 직원 수 감축과 지점 통폐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일부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내년에 폐지가 되고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취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한국전력이 결국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줄이기로 했군요. 어떻게 바뀝니까? 네, 한국전력은 오늘 오후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됩니다. 직전 두 해의 같은 달보다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줄인 가정에 10에서 15% 요금 할인을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전과 후에 전력 소비량에 많은 변화가 없었고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특례 전기요금 할인 제도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의 경우 내년 6월까지는 원래대로 유지되지만 점차 할인 폭이 축소돼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전기요금을 달마다 5.9% 할인해주는 제도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만 유지하고 사라질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5년간 영세 상인들을 위해 285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할인 제도 폐지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로 181만 9천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연간 약 450억 원의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개편 방안은 정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올해 경기 침체로 여윳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쌈짓돈을 모아 미래를 위해 투자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한 증권사가 올해 주요 투자처의 수익률을 따져봤는데요.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건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의 수익률은 20%가 조금 넘었고요. 이어서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되는 상장지수 펀드인 코덱스 200이 수익률 13% 정도, 또 코스피는 7% 순이었고 부동산과 코스닥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나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우려가 커질 때 오히려 가격이 올랐는데요. 금 한 돈의 도매가는 지난해 말 19만 원 정도에서 오늘 기준으로 23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반면에 연금과 함께 재테크 3대 분야로 꼽히는 부동산과 주식의 성적은 부진했는데요. 먼저 부동산의 경우 전국 집값이 100을 기준으로 올해 초보다 0.1%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녹록지 않았죠. 코스피 수익률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7%대 상승에 그쳤고 코스닥 지수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져 한숨 짓는 개미 투자자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올해 투자처마다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여러분의 재테크 성적은 어떠셨나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내년 투자 트렌드와 경제 상황은 어떨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슈퍼리치들은 내년에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까요? 또 최고의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는 무엇일까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내년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그리고 안근모 글로벌 뉴스 앤 리서치 편집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로 증권 시장이 이제 마감을 했어요. 네. 한국 이제 방금 코스피가 한 7% 이상 오른 걸로 돼 있고 코스닥은 좀 마이너스였는데 글로벌 자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올 한 해를 홍춘욱 대표님께서 한번 2019년 세계적인 자산 시장의 명암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뜻밖의 위험 자산 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 예, 네. 뭐 올 한 해 내내 네.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나 자산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 악재로 허덕거렸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파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금융시장의 변동성들이 상당히 컸었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미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긴축적인 태도들을 보이다가 2019년 1월 초부터 태도들이 바뀌기 시작해서 결국 한국은행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또는 금리 인하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진짜 지난해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빅 랠리가 펼쳐졌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9,000선을 넘어설 줄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 보기에는 예상 못한 위험 자산의 강세가 나타난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위험 자산을 뭐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도 좋았고요. 네. 또 부동산 시장도 물론 이제 미국 데이터는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상승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대단히 어두웠다면 올해 한 해 미국 시장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주요 자산 부문들 중에서 리츠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상품들의 수익률들은 물론 IT가 제일 좋았습니다만 그 다음 순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익률들을 기록한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구원 편집자님은 어떻게 올 한 해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굉장히 위험 자산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한 해였는데, 위험하다. 위험 자산이 미중 좋았는데 간의 위험 자산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그 불확실성들이 투자자에게 굉장히 위험을 느낄 만한 그 좋지 않은 환경이었었는데 그런 어떤 위험한 환경이 역설적으로 위험 자산 시장에 큰 도움이 된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연준이 금리를 3번 내린 것이죠. 올해 3번 그렇죠. 지난 8월 중순 뭐 여름 한참 더울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그 동반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있었는데, 그 핵심은 이제 중국의 어떤 성장 둔화라든가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 위험 이런 것들이 나쁜 작용을 일으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위험들이 잘 관리가 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은 이미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많이 내린 상태에서 위험 자산 시장이 오히려 채권 가격하고 주식 가격이 같이 뛰어오르는 그런 현상을 낳은 것 같습니다. 홍춘욱 대표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미국의 그 3번이나 걸쳐서 올해 금리를 낮춘 것이 그 위험 자산 대표적인 증시를 결국 올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연말에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불완전한 타결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2020년 재개될 거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연말에 랠리를 더욱더 탄력을 강화시키면서 그 선진국 증시 특히 뭐 벽으로 느껴지던 지수대들을 넘어서게 만드는 지난해 저점 대비해서 보면 30% 이상의 주가 상승, 연간으로 본다면 20%다 넘어선 이런 상승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또 이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완화된 것 이런 것들이 또 좀 도움을 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인 미중 무역 분쟁이 1차적으로 일단 합의한 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뭐 그런 거죠. 10월부터 시장이 특히 탄력이 강화된 데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우리 이 집중기능을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올해 20%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금도 위험할 때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거죠. 금이 굉장히 그 양면성을 가진 자산입니다. 어떤 크게 이제 금값이 오르는 환경을 두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미국의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경우,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인 경우, 물론 이제 두 가지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미국 금리가 많이 낮아졌고 달러는 하락하지는 않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가 또 그 약세를 보이면서 금값을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 약세.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원화를 가진 투자자니까 원화가 그 약세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금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환율이 제법 많이 올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값이 올랐고요.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 그다음에 금값 상승이 겹쳐져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값 수익률이 네. 더 금에 많아지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금돈에 뭐 한 돈에 지금 20만 원 훨씬 넘었다 그러던데 예. 내년에도 뭐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달러 약세가 조금 더 본격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관측들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측들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금의 방향은 아무래도 위쪽으로 지금 기울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우리 원하는 강세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는 좀 그런 호재가 오히려 네. 그 되감기는 네.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네네. 뭐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환율은 사실 우리 홍춘욱 대표님이 이제 전문가신데 그때 왜 2016년에 쓰신 그 환율의 미래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 감사합니다. 책으로 이제 그 경제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내셨는데 뭐 잠깐 나왔지만 나온 김에 그 환율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전망을 하시는지 네. 달러 값이 지금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본다면 이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연쇄적인 파동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안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 내내 사실 네. 달러가 약세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월부터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환율도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네. 1240원까지 갔던 게 연말에 1160원까지 네. 거의 뭐 80원 정도가 떨어지는 네. 드라마틱한 하락이 나타난 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연말에 나타났고 이 흐름이 네. 적어도 제 생각에는 2020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러 달러가 약세다. 좀 약세다. 약해고 원화가 강세되는 달러 약세가 계속된다. 네, 아. 이럴 때 이제 수혜를 보는 자산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첫 번째는 안 편집장님 네. 잘 이야기하신 금이죠. 금 다시 금이라든가 원유. 이제라도 금을 사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양면성이 있다고까지 잘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일 건 없고요. 네. 아무튼 금이나 원유 가격들이 조금 원유. 오를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의 반대편에 있는 투자 자산으로서 네. 투자자들이 예전에 또 금이 네. 근본위제 시절에 사실상의 화폐였잖아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좀 앞으로 약세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까? 또 다른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신흥시장,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을 신흥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자산 시장으로 볼 때 내년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곳이 신흥 시장이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어떤 거죠. 특별한 그 이제 달러 약세 때문에 예, 그게 첫 번째지만 이제 두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금과 원유가 만약 강해진다면 네. 신흥 시장들이 여기 되게 익스포저가 크죠. 뭐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사우디, 예, 그렇죠. 또 러시아라든가 러시아,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 같은 나라들은 산유국일 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원자재들이 되게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고 네. 또 이런 나라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런 나라가 또 한국도 조금은 특히 조선이라든가 몇몇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유화학 업종은 그 수혜를 볼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글로벌 자금 흐름에 있어서 여러 요인이 있지만 네. 달러가 좀 떨어지는 순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 환율이 좀 떨어지는 순간에는 신흥 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는 경향을 과거에 좀 목격한 바가 있는데 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원자재 문제도 좀 있고 더 나가서 달러 말고 다른 자산을 찾으려는 어떤 투자자들의 동기 이동 이런 것까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달러 값이 떨어지니까 달러 이외의 괜찮은 자산을 찾기 위한 자산의 이제 이게 변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워낙 이제 달러 자산이 크니까 네, 조금만 이동해도 글로벌하게 영향은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금호 편집장님은 올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내년에 이런 자산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를 이제 홍춘욱 대표님께 말씀하셨는데 네. 큰 흐름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 목격해온 금융위기 이후로 네. 큰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올해 네. 어떤 면에서는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뭐 이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예, 네. 뉴노멀이라고 또 부르죠. 네. 이런 큰 트렌드 하에서 이제 작은 이제 그 사이클들이 움직이는데 내년에도 어쨌든 그런 그 큰 트렌드 하에서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흥 그 달러 약세 네. 뭐 이런 이제 추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올해까지는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고 네. 미국 바깥의 성장은 2018년 초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이외의 성장은 좀 둔화됐다. 그렇습니다. 둔화됐다. 예. 네. 지난 가을부터는 이렇게 좀 바닥을 치고 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미국은 내년에 그냥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다소 둔화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전망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기대하는 관측 네.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역시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머징 마켓이 유망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머징 마켓의 특성은 달러가 약해지면은 금리를 많이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환율의 제약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통화 정책, 부양 정책을 펼 수 있고 그러면 네. 이머징 경제가 살아나는데 네. 돌이켜 보면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미 금리를 많이 내렸습니다. 브라질. 예,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미 많은 이머징 국가들에 이제 투자를 해왔는데 국내 고액 그 자산가들도 신흥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보편화된 인기 네. 있는 상품이었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금리를 많이 내렸고 네, 네. 환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서 통화 가치가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경상수지가 다시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그러면 모습이죠. 지금 신흥시장이 좀 내년에 이제 유명할 거라고 그랬는데 예. 뭐 신흥시장에도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럴 텐데 뭐 예. 비슷하게 다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어떤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채권이 좀 낫다고 생각하고 신흥시장 중에서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오를 대로 많이 올라는 편이고 네, 네.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사상 최고치고요. 네, 네.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저는 뭐 그 경제 펀더멘털은 가장 우수하다라고 러시아. 이머징 중에 네. 예. 아까 홍 박사님도 러시아 이제 원자재 분야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그 잘 네. 맞아 떨어지는 또 측면이 어떤 있죠.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실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인플레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네. 아직 그 고금리에서 그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채권이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채권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채권 자산에 대한 미래의 메리트가 좀 좋아진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고금리 매력이 있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대내외 균형이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네, 그런 데는 이 환율 변화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환율에 이제 따라서 달러가 내년에 그 좀 더 약세 추세가 뚜렷해진다면은 네. 우리가 러시아 루블화 자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네. 위험성을 그렇게 이제 좀 덜 가질 수 있는 측면이 네, 있는데 네. 달러가 약세인 환경이라는 것은 원화 자산이 강세라는 뜻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금과 마찬가지로 우리 원화를 가지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원화가 더 많이 다른 나라보다 루블이라든가 네. 그 브라질 레알보다 원화 가치가 네. 더 빨리 오른다면은 네. 거기서 오히려 약간의 그 환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네.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뭐 주식이나 업종별로 글로벌 자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야 업종별로 조금 유망하거나 뭐 조금 부진하거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네.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올해 부진했던 업종. 뭡니까 올해? 네. 그 예를 들어서 에너지, 에너지. 뭐 석유, 가스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주는 이런 그 저금리 환경에서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그런데 성장이 아무래도 뭐 이자가 조금밖에 안 될 테니까 금리가. 그렇죠. 네. 그 금리 차로 이제 금융 산업이 굴러가는 건데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성장이 조금 그 미국 바깥에서 회복되고 네.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 준다면은 네. 금융주도 좀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좀 네. 나아지지 않겠는가. 네, 네. 뭐 그런 이제 뭐 소재주라든가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 네. 이런 것들이 뭐 올해 많이 그 부진했으니까 네. 내년에는 좀 살아나지 않겠는가. 네. 뭐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네. 홍춘욱 대표님, 사실 그 달러 약세 때문에 우리 증시도 이제 좀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아까 부동산 시장에서 잠깐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을 잠깐 말씀하셨어요. 미국 부동산 시장 또 한국 부동산 시장. 근데 아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은 전국은 조금 낮은 걸로 돼 있던데 예, 이거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국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 중에서 숫자만 보면 제일 약했습니다. 글쎄요, 아까 이거 마이너스더라고요. 예, 그 IMF에서 네. 매 분기마다 세계 부동산 가격 지수 발표하는데 네.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초강세 engine 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비해서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건 양극화 다시 제일 컸다. 네. 그러니까 서울은 뭐 지난 그렇죠. 6월부터 돌아섰는데 지방은 조금 늦게 돌아서고 이러다 네. 보니까 전국 평균은 마이너스일 수 마이너스인데. 있고 네. 지역별 차별화가 좀 많이 벌어진 시작이었고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지역별로 수급의 불균형들이 좀 존재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다만 이번에 12.16 조치라고 해야 될지 12.13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16 대책. 예, 12.16 대책으로 인해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좀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그 시장의 차별화랄까 양극화는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네. 다만 안 편집장님이 아까도 이야기 잠깐 하셨지만 이 미국이 금리 내리면요 네. 신흥국은 더 금리를 많이 내리거든요. 아, 미국이 내리는 것보다 더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 경우들이-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더라고요. 지금. 예, 네. 지금 1.25인데 네. 네.
물론 이제 의견은 애널리스트마다 다 다른데 네. 제가 이제 채권시장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내년에 또 내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지금도 1.25%밖에 안 예, 되는데 근데 0% 가까이 가겠네요. 예, 그러니까 1%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1%. 보시는 분들을 한 제가 번 더 낮출 수 있다? 예, 적어도 한 번이라는 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아니 금리가 그렇게 낮은데 뭐 부동산 시장에 아무리 수요 억제책을 하더라도 돈이 갈 데가 예,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면 이제 상대적으로 돈이 부동산에 쏠리는 건 완화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우리 연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대규모 개인 매도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보면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양도 차익 과세를 정부가 도입할지 모른다. 예, 이런 그리고 특히 걱정. 내년에 뭐 3억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세금 관련된 이슈들에 있어서 부동산이 비용이 좀 많이 든다 네. 하면 주식으로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주식조차 연말에 대규모 개인 매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 그 거액 자산가들이 부동산 일변도에서 주식으로 오기에는 한국은 그래서 신흥시장 저는 아까 이야기하면서 신흥시장 주식이 좋아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중에 하나가 여기 뭐 이렇게 강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채권도 좋겠지만 그동안 참 신흥국 주식이 부진했으니까 그 과정에 한국이 조금 따라가는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부동산의 상대적 우위는 한국은 그래도 좀 더 이어질 자산 재테크에서의 자금 흐름은 부동산 우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어질 있습니다. 것 같다. 그럼 서울의 강남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지역을 지목하지 마시고요. 그냥 핵심 지역의 인기 지역들은 좀 조정 이후에 또 반등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부는 이제 또 오르면 내년에 또 대책을 내놓는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미국 증시나 미국 리츠가 저렇게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 흐르면서 맞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부각되는 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수요 억제책만 하지 말고 좀 그러니까 지금 다 정책이 15억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안 돼. 라든가 그렇죠. 9억 이상부터는 전세 사는 자금 거를 그냥 꽉 틀어 막는 거잖아요. 전세 뭐 이런 것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수요 억제책뿐만 아니라 공급 대책도 좀 펼쳐서 특히 우리나라가 건설 쪽에 그 주거용 건축물 착공 이런 게 2016년부터 지금 4년째 줄어든 것 같거든요. 4년 연속 주거용 건축물 저기 나와 있다.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 착공이 저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흐름이 또 2020년에도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재초환이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게 이제 합헌으로 결정이 났어요. 이렇게 되면 이 서울의 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들이 좀 지연될 수 있고 또 3기 신도시 착공은 이야기 나오지만 그 전에 이제 토지부터 먼저 수용하고 기반 시설 만들어야 분양이 이루어지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예전 신도시 특히 2기 신도시 중에 일부는 아직도 분양 안 된 데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 좀 제 생각에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 좀 특히 수도권 핵심 지역은 미스매치가 좀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공급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이 착공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 홍 대표님 다시 한번 그 공급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약세가 그러니까 조금 양극화가 해소는 되는 듯하지만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가 지금 글로벌 자산운용 전략을 얘기하는데 미중 간의 1차 합의가 꽤 미국 시장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이제 홍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 전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 중국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로 인해서 미중 간에 또 2차 뭐 무역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건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그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 우리 그 1990년대 중간에 폴 크루그만이라는 그 미국 그 경제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뭐 글을 한번 썼었죠. 그 아시아의 사룡은 성장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 말이 맞았던 겁니다. 자본 축적을 계속하면서 고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뭐 그 자본 축적이 상당히 고도화된 상태에서 더 이상 그 돈만 투입해가지고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결국은 생산성이 빠르게 이제 성장해가면서 이 성장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성 지표가 보면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네. 자본을 투입해봐야 그만큼 다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런 그 상태가 굉장히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를 떠받치는 과정에서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습니다. 네, 기업들의 빚이 많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경기를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이 좀 팽창해줘야 되겠고 네, 네. 그러다 이미 보면은 빚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 빚 화면을 문제가 보니까. 또 심해지고 네. 그래서 빚 관리를 좀 하다 보면은 네. 성장이 침체되는 네.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성장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와 같은 중국 경제의 화랑이라든가 뜨겁게 우리나라의 수요까지 확 같이 끌어올려주는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네. 이것이 전반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전 세계 경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 그 현상의 상당한 비중을 근원이 되고 있지 네. 않는가 싶습니다. 홍춘욱 대표님, 혹시 뭐 중국 경제가 확 꼬꾸라진다, 뭐 이럴 위험성 같은 거 없을까요? 이게 이제 무역 분쟁을 걱정하는 게 이거죠. 네. 이 중국이 방금 안 편집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의 부채가 네. 너무 급하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DP 100%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제 2016년부터 중국이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네. 2016년부터 기업 관련돼 있는 부채 축소에 나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네. 네. 20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수출 탄력이 마이너스로 돌았었는데 네. 만약 그 전처럼 지속적으로 부채를 늘리고 있다가 저 수출 감소 충격을 받았으면 이게 어떡할 뻔했는지 네. 끔찍할 정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2013년, 14년부터 그 그림자 금융에 네, 대한 네, 규제부터 2015, 16년부터는 기업 부채에 대한 축소까지는 안 네. 돼도 더 이상 못 늘게 선제적 관리를 했던 게 일단 2018, 19년에 있었던 중국 위기설이 현실화되지 않는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든 중국이든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그렇죠. 때문에 네. 수출 잘 안 되면 결국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게 금융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네. 큰 위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문제가 네. 다시 2018년처럼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부채 관리에서 큰 수출 그렇죠. 이게 안 되면 큰 문제다. 왜냐하면 내수 부양이 한계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생산 네.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공급 과잉이 심한 나라니까 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주려면 결국 수출이 좀 살아있는 살아있어야죠.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그렇죠. 가능하지 수출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네. 정부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죠. 네, 이걸 네.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거고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중국이 제일 먼저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아. 중국하고 미국 순서입니다. 아직 이제 우리는 이제 돌아서려고 그러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중국이 그래도 최근에 조금 살아나고 조금 있는 징후를 나으니까. 보이기 때문에 파탄이 난다 이렇게는 말 못하는데 네. 중국이 계속적으로 기업 부채 조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우리 초반 중반에 있었던 중국 붐이라든가 네. 2010년에 또 있었던 중국발 원자재 수급난 이런 걸로 인한 급격한 호황 우리 중국발 그렇죠. 호황을 중국을 등에 누렸는데 업고 우리 경제 이런 거는 이제 그거는 기대할 수가 기대하기 없는. 어려운 거 아니냐. 오히려 기대 수준을 좀 낮춰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률이 뭐 6%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그런 일은 좀 안 생겨야 우리 경제에 좀 도움이 될 텐데. 그 이제 수출에 달린 일이라서 네. 일단 희망은 있습니다만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네. 중국 쪽 지표를 잘 관측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글로벌 자산 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SBS, CNBC가 미국 CNBC와 제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CNBC에서 10년 전에 예. 넷플릭스를 10년 후에 가장 좋을 주식이라고 이렇게 꼽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시점에서 10년 후에 좋을 주식을 또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10년 후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10년 전에 그 넷플릭스의 경험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우리 안금호 편집장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네.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잘 네.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네. 그 결국은 돌이켜 보면은 네. 누군가의 이제 예언이 맞아 떨어진 뭐 네. 것이 분명히 네.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금융시장을 네.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화면에 이제 CNBC가 예. 추천한 향후 10년 기대주가 나오네요. 예. 넥스트리 에너지, 리프트, 브로드컴.
뭐 이제 저 7개 종목들이 과연 넷플릭스처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주식 시장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는 네. 미국이 지난 그 금융위기 이후에 네. IT 부문에서 보여준 어떤 그 상당한 격차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의 시스템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혁신이라든가 네. 네. 아주 그 뛰어난 그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제공하는 네. 그런 주식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런 점은 저도 뭐 상당히 알겠습니다. 동의할 수 자,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9년 전체적인 자산 평가를 우리가 해봤고 내년 전망을 했는데 우리 투자자들에게 한번 좀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유의할 부분을 우리 홍춘욱 대표님, 안국민 편집장님 순으로 좀 짧게 말씀 주십시오. 예. 일단 뭐 부동산이 가장 좋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네.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의 매력을 따라갈 건 없다라고 정부 보여집니다. 관계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예, 부동산에. 그렇지만 이제 정부 관계자가 네. 조금 좋아할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근데 올해는 수급상 제 네. 생각에는 부동산도 좋아 보이지만 네. 주식 시장이 내년. 2020년에는 주식 시장이 좀 더 좋아질 주식시장 여지, 특히 주목하라. 수급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할 만한 수출 관련 대형주들에 대해서도 좀 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주식시장 중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수출 관련 대형주. 사실 올해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네. 특히 MSCI 지수 리밸런싱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수급이 네.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안금의 편집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일단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는 위험을. 네. 예,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이자로 벌 수 있는 쉽게 편하게 벌 수 있는 네. 이자가 2%라면은 네. 누가 4%의 수익률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고수익률로 보이지만은 네, 그렇죠. 2% 포인트 차이 이 안에 네. 들어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보면은 이 4%라는 수익률이 결코 높은 수익률이 아니고 좋은 투자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위험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네. 앞으로 점점 더 갈수록 시장은 자산 시장은 어떤 인컴, 일들을 추구하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네. 하다 보니까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네. 그렇다면 다른 자산에서 고정적으로 내가 뭐 매달이든지 네. 뭐 반기에 한 번이든지 분기에 한 번, 1년에 어느 정도의 내가 예측 가능한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그 투자 뭐 배당 같은 게 좀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거예요? 측면에서 볼 때는 네. 주식 시장이 굉장히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고요. 두 분 다 주식 시장을 좀 주목하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네. 같은 경우도 개별 주식보다는 네. 시장을 사는 게 ETF 같은 경우가 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산시장 동향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계로 가봅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남매를 넘어 가족 전체로 확산이 되고 있죠. 조원태 회장과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이 오늘 공동 사과문을 내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다툼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장가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지난주 크리스마스 휴일이었죠. 두 모자의 갈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성탄절이었죠. 지난 25일에 평창동에 있는 이명희 고문의 자택을 찾았다가 이 고문과 언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병과 유리창 등 집기 일부가 파손됐고요. 이 고문도 팔에 상처를 입은 사진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앞서 이틀 전인 23일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조 회장이 선대 회장의 유훈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비판이 이명희 고문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게 아니냐면서 불만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남매의 난이 총수 일가 전체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룹 안팎의 추측이 난무했고요. 조 회장과 이 고문은 함께 공동 명의의 사과문을 내면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일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이 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너 일가가 가진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아서 다른 주요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내년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가장 주목이 되는 건 단일 주주로서는 한진칼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KCGI, 일명 강성부 펀드인데요. 만약 강성부 펀드가 조 전 부사장과 손을 잡는다면 조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조 회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 그러니까 조 전 부사장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고문이 손을 잡을 경우도 조 회장으로서는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도 지분 6.4%를 가지고 있는 반도건설, 또 4% 넘게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선택도 조 회장의 연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모자가 공동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론을 좀 의식을 해서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갈등의 원인은 사실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 회장이 가족들의 측근을 밀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호텔 사업 매각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이들의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싸움은 이건 뭐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계열 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전문가 지적대로 이 한진가 사태 일파만파로 커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죠. 빗썸이 800억 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한 개인의 소득에 사실상 처음으로 세금을 물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현재 상황과 파장 이한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국세청이 정확히 누구한테 왜 이 세금을 물리기로 한 건가요? 네, 빗썸홀딩스의 이 최대 주주인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 징수와 관련해 803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빗썸에서 거래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들을 대신해서 소득세를 내라는 뜻입니다. 이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일을 하거나 배당을 받아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인에 한정돼 있다 보니 내국인은 빼고 외국인만 과세한 겁니다. 네, 그럼 빗썸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입장을 들어보니 국세청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람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다는 점, 그리고 매매 차익이 아니라 출금액 전체를 이 전체에 과세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빗썸코리아는 우선 세금을 내고 법적 대응을 계획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국세청은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낼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거에 기획재정부에서 개인의 가상화폐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면서요? 네, 기재부와 국세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과세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업계 측 의견 들어보시죠. 네. 대법원의 입장은 모든 조세는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해서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 과세 사례는 그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 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자, 이번 과세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한데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업비트나 이런 코인원 등 그 다른 주요 거래소들에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후오비 코리아 등 중국계 거래 사이트는 대부분 국세청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이 기재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세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만큼 실제 과세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 강력한 세미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10도, 춘천 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는데요.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물며 매우 춥겠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2019년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이후 새해 첫날인 모레까지 전국에 구름만 다소 낄 것으로 보여 해넘이와 해맞이 감상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모레 아침까지 강한 세미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모자와 목도리 등 방한용품으로 체온 유지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영하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매우 크게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6도 등 매우 춥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와 대구 1도, 부산 4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는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에 머물며 여전히 추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주식시장만 보면 미국이 부럽습니다. 나스닥은 연초 대비 30% 이상 뛰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IT와 반도체 외에는 상승세가 약했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기업이 활력을 붙이고 있는 미국과 달랐던 거죠. 내년엔 한국 증시에도 따뜻한 햇볕이 들기를 기대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에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